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8월 20일이네요.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정치논평 꼭지로 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북미 종전선언의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고, 그것을 지난 지난주죠.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급격히 빨라졌어요. 예, 그래서 뭔가를 향한 마지막 대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바, 그리고 정성, 그리고 또 하늘이 뜻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맡은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한 움직임이다.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주제로 옮겨가지 못할 정도로. 자,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또 내용들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토요일이지만. 참, 그에 앞서서 제가 정치논평 이게 이제 42번째 편인데, 한 서너 달 전에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치논평을. 그래서 뭐 많이 본 그런 영상도 아니고, 또 그 이후에 또 새로 구독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정의를 잘 내리지 않고, 좋은 정치가다, 나쁜 정치가다, 뭐 지금 누가 좋고, 누가 좋지 않고, 그리고 나는 어떤 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또 나를 국한시키는 게 있어요. 한번 말을 뱉어놓으면, 자기를 규정 지어 놓으면. 거기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많이 유행하는 그 있죠.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에 엮이게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색깔을 지어놓고 보면 스스로 계속 감시를 하게 돼요. 인간은 자유스러운 존재인데, 이런 프레임에 기반한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빨갱이니, 뭐 우익이니, 뭐 이런 말들이죠 다. 그런데 흑백 논리는 앞으로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될 그런 것들이고, 새로운 정치 마인드가 생겨나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에 봉착되어 있죠, 세계가.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 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게 길이든 언론이나 국민들이 오히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동양의 지혜에 기대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기회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 훌륭해지는지에 따라서 세계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인류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그게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감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국방 논평이든 정치 논평이든 이거를 관통하는 좋은 정치, 당연히 좋은 정치를 지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정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진보, 뭐 보수,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국민이 지혜롭기를 바라는 정치가 좋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같이 살찌고, 그 살찜으로 해서 그게 다시 정치의 선작용으로 작동을 하고, 다시 정치가 국민들이 더더욱 지혜로울 수 있게 뭐 교육이나 여러 여건에서 기반을 또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의 아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본질을 꺼내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앞으로의 정치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는 정치가가 좋은 정치가죠. 예,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이 속한 정당을 북돋우는 것이죠. 제 정치논평의 목적은. 그와의 반대체, 대책점에 있는 것은 나쁜 정치는 무엇이냐? 국민이 계속 아둔하기를 바라는 정치죠. 이게 여태까지 이런 정치가 우리 한계에 도달해 있죠. 그게 뭐 공산주의 체제든 사회주의 체제든 자본주의 체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습니다. 예. 옛날 귀족사회, 뭐 농노사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분명히 수직 라인이 있죠. 한쪽이 한쪽을 이용하고 있어요.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생산한 만큼 혜택을 못 받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한계에 봉착한 거잖아요. 세계 경제가. 네,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나도 그 부가 내 것이기를 희망으로 삼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게 되는,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 망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소비하게 하고, 어떤 욕구를 추종하게 만들죠. 끝이 없는 욕구죠. 아니죠. 예. 우리의 인간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인데,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게 아둔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또 우리 뭐 자주 쓰는 말로는 뭐 국민을 동물로 본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자, 그것은 제가 부정하는 정치고 비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항상 이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정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를 잘 풀이하는 것, 정의를 잘 내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파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덕이 되는 것이 좋은 우리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공감하고 우리의 저력을, 우리 역사 속에 묻혀있는 저력을 꺼내서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치를 원하는 우리파입니다. 우리파. 자, 좀 말씀이 길었네요. 자, 이거죠. 핵심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게 우리한테 지혜로운 길을 원하는 정치인지, 우리가 아둔하기를 바라는 정치인지, 이 사안이 그 사안이에요. 여기 언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전만 해도 선제 타격,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핵무기를 우리 배치해달라. 남한에.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 미국이 응하지 않죠. 한미도 군사훈련을 해주겠지만, 이거는 생각해 보겠다. 노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핵무장까지 하겠다. 그런 의도를 드러냈다고 봐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던 차에 펠로시 오는 그 시점부터 일주일에 걸쳐서 미국의 수많은 고위직 관리들이 다녀갖고 우리 대통령을 만났죠. 그러고 나서 담대한 구상이 나옵니다. 그 구상의 핵심 내용은 비핵화 확산 지지예요. 한반도 비핵화예요. 이런 틀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자,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핵무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입장이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런데 언론에 보면 여기에 대한 논평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왜 그럴까를 끝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반도 안보, 세계 안보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지를 파는 것이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입장이 전 뒤집듯이 뒤집어졌는데 그게 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때는 그거구나, 이때는 이거구나, 이것이 그렇게 취급해도 될 사안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지난 일주일에 어떻게 급박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몇 번 썼던 슬라이드입니다만 잠깐 보여드립니다. 펠로시 미팅 불발했죠. 거기도 안 만났고, 그 다음 휴가 갔다 와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미국 사람들이 당장 찾아옵니다. 주한 대사 미국 사령관이 왔는데 만나줬어요. 대통령이 펠로시 미국 넘버 3가 왔는데도 안 만나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때 올 시간이 아니에요. 수혜가 한참 든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더라도 안 만난다는 이유를 100개 이상 될 수도 있어요. 펠로시도 휴가 때문에 안 만났는데, 랭킹은 뭐 펠로시 비할 바가 아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주다는 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왔다고 봐야 돼요. 즉 바이든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유엔 사무총장, 미 상원의원 만나고 한 주가 지나갔죠. 금요일까지 빡빡한 일정 채우고, 그 다음 8.15 때 담대한 선언이 담대한 구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상은 우리의 구상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구상이 아니고 미국 바이든의 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탁 봤을 때 몇 가지 정보가 와르륵 쏟아졌어요. 자, 그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뭐냐, 최근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불거졌어요. 즉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일찍 들었지만, 그게 한 작년 10월경 들었지만 국민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만큼 한 달에 10조씩 돈이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확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 제목들이에요. 여러분도 젤렌스키하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치면 이렇게 기사가 뜰 겁니다. 자, 이런 사안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만에 돌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딱 맞물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점령한 곳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데, 이게 뭐 병력도 주둔하고 수량 쪽에 공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와서, 이게 뭐 지금 과거 그때도 우크라이나 지역이었죠. 체르노빌 최고의 원전 사고였죠. 그게 다시 걱정이 된다. 그래서 마크롱하고 푸틴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서 푸틴이 외부 전문가들이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사찰하는데 동의를 했다.
시찰하는데 뭐 사찰, 시찰이란 말이 적당하겠네요. 시찰하는데 동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젤렌스키 이야기. 두 번째, 자, 프리아 원전에서 서방 전문가들이 와서 이걸 시찰하게 문제가 없는지 그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8월 22일부터 27일 일정으로 오늘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일주일 동안 출장 오는 건데 미국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 보고가 방한을 하게 돼 있어요. 차관 보면 차관 바로 미치죠. 예. 그래서 이게 MBC 기사예요. 자, 이 세 가지 일이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 퍼즐 조각이 맞듯이 맞아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완성해낸다. 그림 전체 윤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젤렌스키 인터뷰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인데 거기 나온 인터뷰 전문이에요. 자기로 번역한 거겠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말, 러시아 말이 약간 사투리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말은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어떻게 봤을 때는 젤렌스키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체 인터뷰를 다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미국 언론이 이 부분을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잘라서 보여준다 그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침공한다. 정부기관이 정보를 다 알려줬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국가들에서 정보를 알려줬다. 뭐 이스라엘도 들어있겠죠. 처음 말이 나온 데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었으니까. 했는데 그 말을 국민한테 바로 전달하지 않았다. 왜냐, 사람들이 도망갈 것이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거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됐더라면은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단 3일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젤렌스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예. 그런데 이거를 바깥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하면 거짓말 하는 건 아닌데 맥락을 살짝 틀어서 해요. 국민들한테 그걸 안 알렸기 때문에 그걸 알렸더라면 돈이 한 달에 10조,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치는 손해가 났을 거다라고 돈하고 사람의 생명하고 자기 국민들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하고 바꾼 등가인 듯한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미국이 젤렌스키로부터 손을 떼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제가 지난 2월 26일 날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했던 무렵에 올렸던 동영상의 제목 대문 사진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처음에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돌았어요. 젤렌스키 행보가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그랬는데 그게 단박에 며칠 상간에 여론이 다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 안보 불안 문제가 그 당시 뭐 대통령 후보한테까지 옮겨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여론, 미국 중심이죠. 거기서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는 젤렌스키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불쌍한 존재, 침략받는 어린 양. 예. 러시아라는 늑대로부터 침공당하는, 약탈당하는 어린 양. 그래서 젤렌스키의 과거에 우스꽝스러웠던 그런 것들, 그리고 조급함, 매력 실수 이런 것들 다 묻혔어요.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자, 이게 약소국의 한계입니다. 강대국들의 공기놀이예요. 지금 대만도 약간 그렇죠. 그래서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미국의 파워 게임을 하는 장이에요. 예. 자,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뭐 영상을 여러 개 올린 바가 있고, 자, 그랬고 제가 북미 종전선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자체는 전혀 정치적인 도움이 전혀 없는 전쟁이다. 미국에 의해서는. 대신 발을 뺀다면 도망간다는 비겁자 소리를 딱 듣게 되어 있다. 바이든이. 여기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예? 지금 연착륙시켜야 된다.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그 자체도 힘든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11월 8일 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본인이 아무리 원대한 뜻, 미국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그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면 러시아에 큰 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이 빨리 종전되기를 바라는 미국의 유럽 우방들도
종전선언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중국에도 기세를 세우면서 두 군데서 동시에 긴장을 조성할 수가 없다. 더더구나 그렇게 하면서 북미 종전선언까지 할 수는 없다.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와의 화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왜? 서로 크게 통 큰 양보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쭉 드려왔는데 오늘 보여지는 이 신호탄은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때 여론을 이렇게 저렇게 국제적인 여론을 며칠 사이에도 만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여론 만짐이 젤렌스키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젤렌스키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부, 그 정부는 친러 정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 눈에는. 예. 그런 것들의 등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제가 분들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에 대해서 안토니오 구테러스, 우리도 지난주에인가 왔었죠. 몽골 들렀다가 비핵 확산 방지, 그게 지금 테마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어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핵 확산 방지, 전 세계를 안전하게 이끌고 가자,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자, 그게 발을 딱 담그기 좋은 테마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등장한 거예요. 몽골 갔다 한국 왔었죠. 일본 갔을 때는 뭐였습니까? 반핵 기념식에 참석했었죠.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에도 뭐였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남북 간의 의사소통해라, 핵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라. 만에 하나 남한이 핵무기 개발할 생각으로 있다면 국제사회의 기대와 다르게 그거는 안 될 일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날아왔던 거잖아요. 결국 관철해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일정 끝에. 예. 그래서 푸틴이 시차를 허가한다 했을 때도 이거랑 맥락이 맞아 있는 겁니다. 지금 비핵화라는 그런 큰 명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빠져나올. 즉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화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한 비핵화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이다. 그런 어젠다를 미국이 위시해서 러시아, 유럽이 다 응원해준다. 그리고 대만은 지킨다. 중국은 자연스럽게 소외된다. 그런 어젠다를 좀 꺼내들었다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비핵화라는 어젠다가.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큰 힘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 가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북미 종전선언,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걸 언급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단지 몇 개월 만에 세상의 흐름은 그쪽 방향으로 성큼 더 다가섰는데 우리가 거기에 딴지를 걸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고 바로 일주일 만에 눌렸잖아요. 자, 미 국무부의 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출장을 온다고 느껴져요. 일주일 동안 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15일 날 담대한 구상 광복절날 하고 17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오전에 새벽에 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 비확산 조약을 준수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대북 핵을 제거하려는, 즉 선제 공격 포함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분명하게. 즉 미국과 세계 사회의 주도적인 의견에 항복선을 한 것이죠. 일주일 만에. 자,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남한의 핵무장 가능성이 사라진 거죠. 자, 그렇게 돼야만 북미 간에 진행 중인 종전선언이 서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이 미국과의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했죠. 그게 가장 큰 거래 조건이니까. 근데 남한이 핵무장을 하고 자기들한테 호전적으로 된다면 종전선언에 서명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단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움직임을 강하게 보인 거예요. 미국의 틀 속에 있지 않겠다. 그래서 펠로시를 팽하고 중국 외교부 장관과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 대사와 미군 사령관이 바로 대통령실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한 압박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미국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취했던 행동이 핵 보유였어요.
박정희 때도 그랬죠. 그게 별로 결국 박정희가 안 좋은 결말을 맺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때보다 훨씬 영향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즉 인도 같은 나라나 이런 데서 미국에 반하는 정책을 하고도 감히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죠. 저는 지금 우리가 그 수준에 육박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윤 정부에서 신속하게 핵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그 핵 보유 때문에 우리나라를 뭐 망가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으면 세상에 안 돌아가는 게 많거든요. 반도체부터 조선까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 일주일간에 신속하게 서로 아주 치열한 정보전 끝에 파악이 되고 그걸 누르기 위한 압박이 오고 그랬으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좀 한참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출될 그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지금 일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17일 날 100일 기자회견, 18일 날 바로 실무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도 좀 따라가는 거예요. 장관들의 표정 보이죠? 쏙 내키고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미국이랑 강한 힘에. 그리고 다른 정부 부처도 좀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바뀌면서 밑에와는 기조가 아직 통합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지금 미국 차관보 일행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온다는 거죠. 차관 보잖아요. 차관 바로 밑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실장급쯤 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 그러면 차관 보니까 오면 같은 차관보급하고 일을 하게 돼 있어. 우리 실장급을 만난다는 거예요. 즉 일주일이나 출장 오는데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실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실무 준비를. 자, 그러면 8월 15일 날 담대한 구상을 처음 공개했는데 그리고 18일 날 이제 준비 시작하겠다고 우리 통일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2일 날 미국 담당 관리들이 이미 한국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젤렌스키, 푸틴 이야기 오늘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담대한 구상을 과연 누가 주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안 드리더라도 느낌이 오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들 내용을 한 군데 최근에 있었던 내용들을 묶어보면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일주일 만에 선제 타격에서 심지어 자체 핵무장까지 고려하다가 그게 북한과 대화, 비핵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세상에 이미 우리가 존중하고 있던 그 조치들을 계속 존중하겠다. 즉 이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말을 안 써서 그렇지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그냥 안 써서 그렇지 왜 지난 정부에서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걸 애써 피해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성게한 꼴이 된 거예요.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자, 그런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저거에 대해서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게 궁금한 거죠, 저는. 17일 날 북미사일이 발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그 기조를 이어갔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우리는 핵 비확산 조약을 준수한다. NPT. 즉 우리 남한은 비핵화 지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미 간 종전선언을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북미 간 종전선언의 이제 후속 조치로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우리가 하겠다. 단계적으로. 즉 종전선언은 뭔가시 북미 간의 종전선언은 뭔가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산업화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구나. 거기는 당연히 남한의 업체들이 관여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월 18일 통일부에서 좀 전에 보신 대로 북한 비핵화 진전 따라 상응 조치 준비를 언급했다. 자, 이거는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유엔 제재 조치를 강하게 받고 있어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북한이 비핵화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고 저만큼 지원하고 유엔과의 합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절대 못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말 자체도 통일부 이런 입장 자체도 이 통일부의 입장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유엔이 이거를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해 준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틀 만에 다시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나온 거죠.
한국에 하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한이 안심하고, 오케이, 미국하고, 종전선언을 하면서 우리 경제 투자 받는데 우리가 핵을 제거하더라도 남한이 뒤통수는 안 치겠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 미국이 움직이는 걸로 봤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젤렌스키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확 뜨면서 젤렌스키가 갑자기 여론에 눈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젤렌스키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틴이 같은 비핵화와 상관이 있는 원전 사찰에 외부 전문가들이 시찰하는 것을 동의했다. 9월 초쯤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실제 되니 안 되니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에. 그렇지만 제가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왜? 다른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 동아태평양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돼 있는 것이죠. 통일부의 후속 조치, 통일부도 이제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더 급해. 이러면서 이미 와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새롭게 이제 전개된 사안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을 이루어지는 데 사람의 노력 더하기 하늘이 허락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통일부도 지금 그래 이제 준비를 시작하겠다 하는데 미국 관련 공무원들이 여럿이 다음 주부터 와서 일주일 동안 진을 치고 앉겠다는 거잖아요. 빨리 일합시다, 빨리 일합시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 운명은 마무리졌다. 여론의 방향을 틀고 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아까 원전 시찰건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러시아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출구 전략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론의 관심을 적게 받으면서 중국 쪽은 계속 여론의 관심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큰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여론이 관심을 두 군데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때린 것도 그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TV에서 보도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적어지리라고 봐요, 우크라이나 거는. 그러면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됐겠죠. 밝고 희망적인 거. 중국은 계속 적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정점을 찍는 것은 북미 종전선언이 되겠죠. 여러 국가들 박수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경쟁 기반이 아니라 상생 기반의 세계 정치, 뭐 이런 어젠다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투자할 곳을 찾는 것이고, 코로나가 끝나는 국민이 사실 더 힘들어진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한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활발해졌고, 이것은 북미 종전선언이 상당히 임박했다. 지금 하고자 한다. 칼을 뽑았다. 바로 곧 휘두를 태세다. 그 시점은 뭐냐? 11월 8일 미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이해관계가 지금 푸틴하고 바이든이 서로 의견이 같다면은 푸틴도 이때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 전까지 미국이 적당한 시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베 국장을 치르려고 날짜를 잡아놓은 9월 말일 가능성도 크다. 일본의 마지막 딴지다. 해코지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그 점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이 중국의 입장인데, 이번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여러 팀이 오겠죠. 오는데 그 팀이 또 몽골을 들렸다고 와요. 지난번 유엔 사무총장도 몽골을 들렸다고 했죠. 한국 오기 전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국도 11월 8일, 10일인가 그때 시진핑의 임기 처음으로 이제 새로 바뀐 규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임기를 이제 세 번째 임기, 이때까지 전례가 없었던 뜻이, 그것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회의를 하게 돼요. 11월 10일 경으로 기획을 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시진핑의 반대 세력이 분명히 중국이 어디 있을 텐데 그들이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시기도 그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도 되게 예민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몽골이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중국의 아직까지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급소와 상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